찬바람이 쉬지 않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겨울, 창밖에는 잿빛 하늘이 낮게 드리우고 사람들의 코끝에서는 하얀 입김이 연신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계절이면 저는 언제나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두 손을 녹이며 해외 사연 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한껏 진심을 담은 인사를 전하곤 하지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구석구석의 감동 스토리를 배달하는 조한나입니다. 이렇게 경쾌하게 말문을 열고 나면 제 마음속에는 아련한 추억이 조용히 뛰쳐나옵니다. 오늘 공유할 이야기는 한국은 겨울에도 아기에게 반바지를 입히느냐라는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문화적 고정관념이 뒤엉킨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몇 해 전 미국 대학 캠퍼스의 스터디룸 한복판에서 저는 절친 그레이스와 고든이 일본 친구들 사진을 봤는데 두꺼운 패딩 위로 반바지를 입힌 꼬마들이 줄줄이 줄을 서 있더라며 놀라워하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한국은 달라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원까지 갖춘 나라야라며 한껏 자랑을 했지요. 사실 저희 셋 그레이스, 고든, 그리고 저는 공학 과제 때문에 매일같이 새벽을 불태우던 전자공학 삼총사였습니다. 실험실 납땜 연기 속에서도 우리는 미국 밖 세상을 향한 동경으로 반짝였고 언제나 지금은 스펙 쌓기지만 언젠가 우리도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자는 이상을 품었죠. 동기들 대부분은 안정적인 실리콘밸리 일자리를 선호했지만 우리는 세상은 넓고 도전할 기술도 많다며 늘 지구본을 돌렸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드라마 속 초고속 인터넷 문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택시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 같은 것들이 낭만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어요. 그레이스는 와세다 교환학생 시절 맛봤던 마차와 일본의 규칙적 생활에 매료되어 있었고 고든은 사무라이 정신과 소니 워크맨 전성기에 대한 향수 어린 리스펙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탈미국 꿈은 자연히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로 수렴됐고 랩실에 앉아 반도체 회로를 그리며 10년 뒤엔 너 도쿄, 나는 서울, 그리고 셋이서 도쿄 마이너스 서울 하이퍼루프 프로젝트 맡아보자라는 농담 아닌 포부를 나누곤 했답니다. 이렇듯 우리 우정의 뿌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순수한 갈망이었고 그 뿌리는 매일같이 커피와 인스턴트 라면 그리고 성적 장학금에 대한 스트레스로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동기들이 미국에서 나가봤자 고생뿐이라며 비웃을 때마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후보에 오르는 시대야 지금이야말로 문화 경계가 무너지는 골든타임이라며 서로를 북돋웠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얼핏 가벼운 반바지 논쟁이 훗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사랑, 이주, 그리고 모성의 서막이 될 줄은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문화적 의문이 씨앗이 되어 제 인생은 미국 동부의 평범한 기숙사방을 떠나 한반도의 눈부신 네온사인 속으로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미안함과 새로운 가족을 품은 한 여정으로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4학년 졸업연도 캡스톤 프로젝트로 몸과 마음이 탈진해가던 시기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레이스와 고든이 실험실 형광등 아래에서 한밤중 PCB-PRINTED 서컷 보드 테스트를 하다 확신의 눈빛을 교환하더니 어느새 캠퍼스 전체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공식 커플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랩실 로맨스라니 공학도 답지 않게 낭만적이다 라며 응원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가끔 썸없는 막차에 홀로 남은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편입생 지우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서툰 영어로 Can I join your group? 을 외치던 한국 청년가 등장했습니다. 지우는 학부를 서울에서 마치고 글로벌 반도체 설계를 배우겠다며 편입해왔는데 저희 셋이 유독 동아시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우릴 자연스러운 안식처로 여겼다더군요. 처음엔 낯선 억양 탓에 실험 매뉴얼 공유부터 쉽지 않았지만 밤새 과제하다 함께 먹은 돼지김치 브리토 한 입이 빙판을 녹였습니다. 그렇게 5명의 팀워크가 완성되는가 했더니 제 마음은 예상치 못한 전류처럼 지우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S-퍼레머터를 설명하려다 손짓으로 그려낸 임피던스 원원판의 곡선, 과제 중간 힘내라며 건네주던 꿀밤 모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산모가 아기와 함께 국가적 보호를 받는다며 자랑할 때 반짝이던 눈빛. 언젠가부터 연구실 PC 배경화면 속 한글 파일명조차 설렘이 되었지요. 결국 졸업 프로젝트 발표를 마친 뒤
캠퍼스 호숫가에서 지우가 수줍게 꺼낸 고백 하나, 너랑 있으면 미국도 고향같이 느껴져는 제 삶의 회로를 완전히 재설계해버렸습니다. 이후 우리 넷은 두 커플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레이스 고든은 일본계 다국적 전자기업의 도쿄 연구소에 동시 합격해 부부. 연구원이라는 이례적 타이틀을 손에 넣었고, 저는 지우와 함께 당장은 미국 본사 근무, 장기적으로는 한국 HQ 파견 조건의 글로벌 반도체 그룹에 입사했죠. 처음 3년간은 모두가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쿄에서 보내온 엽서 속 그레이스의 미소, 실리콘밸리 사옥 로비에 걸린 한국 본사의 미래, 자동차 칩 로드맵, 주말마다 4인 화상통화로 주고받던 테크 트렌드 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회사를 나설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고, 식탁 위 김치 냄새가 그리워지는 밤이면 한국행이란 단어를 자꾸 중얼거렸습니다. 결정타는 할머니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내가 장손인데 발인에 못 오니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울먹이시자 지우는 사무실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그의 그리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지체 없이 상사에게 해외 전환 배치를 요청했고, 마침 본사에서 차세대 CIS 공장을 용인에 짓는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우리의 이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시애틀의 잿빛 하늘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지우는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나, 드디어 집이야. 낯선 국가, 낯선 언어, 그리고 무궁화 꽃 향기가 배어나온 듯한 따뜻한 공기, 그 모든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화의 깊이, 직장 생활의 차이,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임신 출산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은 아직 예고편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바다를 건넜고 이제 새로운 회로를, 새로운 삶을 납땜해 나갈 거야. 한국 정착 1년 차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서울 사람의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면 아파트 단지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새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7시에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후드티 대신 재킷 단추를 꼭 잠급니다.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안에서는 각국 언어가 뒤섞인 팟캐스트를 듣고 강남역에 내리면 김치볶음밥 냄새가 밴 포장마차 앞을 스치는 동시에 두툼한 패딩 속 스마트워치를 태페 회사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처음에는 수직적 직장 문화가 낯설고 회식 자리에서 건배, 보다 원샷, 을 더 자주 목격해 당황했지만 직장 선배의 식사 초청은 일종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한 순간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상무님이 설렁탕 국물에 깍두기 국물을 섞어 드시며 한국 반도체는 빨리빨리 DNA 덕분에 성장했다라고 농담 섞인 강의를 해주던 날, 저는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음을 실감했지요. 주말이면 지우와 함께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미국 본사와는 달리 여기서는 프로토콜이 느슨하지. 대신 책임을 스스로 추적해야 해라는 조언을 나눴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어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지우의 어머니가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제 김장할 때 손 좀 보태겠다며 어색한 억양으로 말했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외국 며느리도 가족이라는 환대가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웃들은 저를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여성보다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아내로 먼저 규정했고, 이따금 어린 조카들이 미쿡 이모 햄버거 좋아해? 라고 물을 때면 문화적 거리감을 실감했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그럴 때마다 이모는 불고기 좋아해라며 한글로 답했고,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를 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임신 테스트기 위에 찍힌 두 줄이었습니다. 한밤중 화장실 불빛 아래 떠올린 그 두 줄은 축복이자 시험이었지요. 지우는 기쁨 반 걱정 반으로 한국에서 출산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후조리원 투어에서 봤던 모유 수유실, 전문 간호사의 애착 교육 프로그램, 신생아실의 24시간 CCTV 등을 떠올리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나을 거야.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옵션이잖아. 그렇게 우리 인생 2막은 한국식 출산과 육아라는 거대한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몇 주 뒤,
일본 도쿄에 살던 그레이스에게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카톡 화면에는 초음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울음으로 번진 이모티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 일본 병원이 무통 마취는 위험하다며 거부했어. 자연분만 고집해 무섭고 외로워.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연차를 쓰고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빠져나오자 미세먼지가 낀 겨울 하늘 아래 질서정연한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그레이스의 축 늘어진 어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32주 차였지만 전철에서 아무도 자리 양보를 안 해주는 게 일상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감싸며 한국 오자 조리원도 예약해줄게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JR 야마노테선을 타고 산부인과 두 곳을 돌았지만 의사들은 무통은 산모-태아 위험이 더 크다는 1970년대 통계를 인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스가모 상점가에서 털모자를 사면서도 그레이스는 연신 배를 매만지며 아기가 추위에 떨 거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 겨울거리 곳곳에서 보았던 반바지 어린이 풍경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몸에 좋다며 찬바람 무장 훈련을 시키는 보육원, 그리고 그 문화가 개인 선택이 아니라 아이를 강하게 길러야 한다는 집단적 압력으로 작동하는 구조구 모든 것들이 그레이스에게 또 하나의 벽처럼 느껴졌겠지요. 결국 그녀와 고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임신 34주차에 맞춰 일본 직장을 휴직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요. 제가 알아본 조리원 중에서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센터를 추천했는데 거긴 모빌리티 케어 로봇이 밤새 회복 마사지까지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일본 조리원은 방 2개뿐이라 웨이팅이 1년이라던데 한국은 선택지가 넓어 놀랍다며 안도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후지산 실루엣을 보며 우리가 함께 꾸던 꿈이 결국 같은 하늘 아래로 모이고 있다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이촌동 아파트 단지 앞 메타세코이아 길을 걷던 그레이스는 여긴 공원도 놀이터도 임산부 화장실도 배려가 느껴져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출산 공포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아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 서울 하늘 아래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자. 우리가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부부가 나누는 문화적 대화는 매일 밤 숙소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드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국은 왜 겨울에도 난방을 이렇게 세게 틀어? 실내가 너무 따뜻해서 반바지 입은 아이가 이해될 지경이라 농담했고 지우는 온돌 문화 때문이야. 바닥이 따뜻해야 몸이 안 얼어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울트라 HD 초음파 영상을 USB에 담아주는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선 예약 대기 3주, 비용 $700 이상의 프리미엄 옵션이던 것이 한국에선 건강보험 덕분에 $10,000대라는 사실은 고든에게도 충격이었죠. 동시에 우리는 직장 문화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신입은 3년 동안 질문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던 그레이스 고든에게 한국 팀장의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회의실로 올라와라는 속도전은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또 막차가 끊긴 밤에 택시를 잡으려다 카카오티 호출 한 번으로 해결되는 편리함은 중국 출장에서 알리페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애먹었던 제니의 사연과 극명히 대비됐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4사람이 번갈아가며 각자의 문화 충격 에피소드를 브런치 토크로 발표했는데 제 차례가 오면 저는 공항에서 외국인을 위한 SIM 카드를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었던 경험, 그리고 한글 자음 모음을 배운 뒤 지하철 노선도 읽는 즐거움을 열변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일본에서 열차 지연 정보를 영어로 못 들어 고생했던 기억을 소환하며 서울역 스크린의 다국어 안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주는지 반복해서 강조했지요. 고드는 가끔 그래도 일본 시노쿠보역 근처 야키니쿠는 못 잊겠다고 투덜댔지만 곧이어 한국 편의점 비빔면이 밤샘 회로 설계의 생명수라며 국자를 긁어 모조리 비웠습니다. 한편 지우와 저는 출산 준비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예비 아빠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말마다 아빠들이 기저귀, 갈기 모형 아기 목욕 산모 마사지 실습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우는 고사리 솜 같은 실리콘 인형을 안고 기저귀 테이프 방향을 헷갈려 하면서도
우리 아기에게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줄 거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런 지우를 보며 국적이 다르다는 장벽이 실은 이렇게 사소한 장면들로 허물어지는구나라고 느꼈지요.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한국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각자 다른 철판을 녹여 하나의 합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융합이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던 지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팀장이 친근함의 표현으로 넌 미국인 아내를 얻어서 글로벌 DNA를 갖췄으니 승진 빨리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우는 그 말 속에 해외 인재를 활용한 실적 압박이 묵직하게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레이스와 영상 통화를 하며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문화 가정이라 하면 그냥 다양성 정도로 보는데 여기선 여전히 특별 사례로 보는 시선이 있어. 그러자 그레이스는 도쿄에서도 마찬가지야. 직원 회식에서 아직도 외국인이 와사비 잘 먹나 테스트를 한다니까라며 씁쓸히 웃었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국적과 문화 다름을 장식처럼 소비하려는 조직의 태도는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넷은 외국인 마이너스 내국인 구도를 넘어 교차 문화, 팀워크를 강조하는 작은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우 회사 휴게실, 그레이스가 다니는 한국지사, 그리고 저희가 속한 연구동을 순회하며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5가지 팁을 발표했지요. 핵심은 차이를 드러내되 한 사람의 상징으로 단순화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발표 후 Q&A 시간에 한 대리님이 미국인은 논쟁에 강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강한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합의를 찾으려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울림이 퍼져나가자 상무님이 회사 공식 D&I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봄이 오자 드디어 그레이스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산부인과 특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은 호텔 라운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로비에서는 라벤더 향 가습기가 뿜어져 나왔고 조리원장은 산모는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케어해드린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에서 무통은 금물이라 차가운 현실에 떨었던 그레이스는 이곳에서 에피두랄 마취와 가스, 마취 등 다양한 옵션을 친절히 설명받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고드는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아빠 들어오셔서 함께 호흡 맞춰주세요라고 한국어 영어 순차 통역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 고드는 그동안 아빠는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배워온 일본 병원 규칙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더군요. 몇 시간 후 힘찬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신생아실 유리병 너머에 핑크빛 모자를 쓴 아기가 고개를 까딱이며 세상과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레이스는 산후조리원 스위트룸으로 옮겨진 뒤 모유 수유 코치를 통해 자세 교정을 받고 영양 상담사에게 맞춤 한방 보양식을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산후 우울증 위험을 시스템이 줄여주는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출산한 친구들은 출산 하루 만에 퇴원해 남편도 휴가 하루 받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반면 한국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법으로 보장되고 조리원에선 산모의 완전한 회복을 최우선으로 다루니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들마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조리원 2주차쯤 되자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건 몸이 나아가는 속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야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내 뱃속에서도 작은 발길질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가 받은 서비스를 미리 경험한 덕분에 출산 준비에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산부 필라테스 영양 상담 태교 국악 콘서트까지 패키지로 제공했고 저 역시 주말마다 국악기 피리 선율에 맞춰 태교 명상을 들으며 뱃속 아기에게 영어와 한국어 동화를 번갈아 읽어줬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 의료비는 비싸지 않냐고 걱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진료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초음파 혈액 검사 비타민 D 주사 포함 52,000원. 미국이라면 보험 공제 후 자기 부담금만 $300가 넘을 항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이러다 미국 의료보험이 망하겠다고 농담하시더군요. 임신 36주, 저는 회사에서 임산부 택시 바우처란 것을 지원받았습니다. 출산 예정일 2주간 24시간 호출이 가능한데
병원 연계 시스템으로 택시가 오면 자동으로 분만센터에도 알림이 가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치밀함에 저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이 서비스는 한국 사회의 낮은 출산율이 만든 절박한 혁신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겨울 새벽 눈발이 살포시 흩날리던 날, 저는 분만실에서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는 아빠 지우를 닮아 또렷한 쌍꺼풀과 까만 머리카락을 지녔고 제 손가락을 꽉 쥐며 태어남을 선언했습니다. 조리원 창가에는 새벽 5시 첫 차를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의 불빛이 아련히 비쳤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떠났던 미국의 새벽과 1만 를 날아오는 동안 품었던 두려움과 이곳에서 맞닥뜨린 무수한 문화 충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레이스와 고든 그리고 지우와 저는 요람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언어로 환영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고든은 조그만 한국어로 잘 왔다. 꼬마야. 그레이스는 일본어로 요코소, 지우는 영어로 웰컴 베이비, 저는 한글로 사랑해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화의 경계는 이 작은 생명의 손가락만큼이나 가느다란 선일 뿐이며 진정한 연결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한국에서 보낸 지난 시간은 반바지 논쟁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사람을 향한, 생명을 향한 배려라는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해외 사연 튜브 카메라 앞에 다시 섭니다.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향한 호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